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7반 교실이 아닌 다른 반 교실에서 수업 영상을 찍게 됐네요. 네, 뭐 큰 차이는 없지 그지? 네, 10반 학생들 워낙 평소에도 수업 잘 듣는 학생들이니까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긴장하거나 수업 안 듣거나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1920년대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에도 넣어놨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고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일제나 지주들에게 더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주나 일제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생존권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주와 맞서서 단합된 형태로 투쟁,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소작쟁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로 자기가 땅을 빌린 값, 소작료를 내는 것을 좀 낮춰달라 같은 이러한 요구들이 이 소작쟁의에서 제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많은 공장과 회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당시 일본 기업에 고용되어서 일했던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민족 차별 같은 것들을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도 임금을 올려줄 것, 민족 차별 같은 것을 하지 말 것 등등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대체로 파업과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초에는 노동자와 농민 모두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주 또는 회사와 맞서 싸우는 생존권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내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들을 단체로 만들고 그들을 조직을 해서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노농총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1924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27년에는 각자의 분야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각각의 자기 지역이나 자기 사업장 단위로 뭉쳐서 소작쟁이나 파업을 전개하던 농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단체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함께 활동하는 조직과 활동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런데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일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심각한 세계적 경제 위기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나아가서 이때부터 일본은 서서히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더욱 농민과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단순히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진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만들어진 경제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게 1930년대 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1937년에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시체제,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이런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은 원천적으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봉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모두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거가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야, 가끔씩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수업형에서 갑자기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 교실이 조용해지는 이런 효과를 발휘하네. 매일같이 수업 찍던 7반 애들은 그러지 마련이 하는데 다행이네요. 자, 봅시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반도 내 대부분의 토지를 일제나 혹은 소수의 지주들이 독점하게 되면서 절대 다수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해서 그들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을 일컬어 우리는 식민지 지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것이 더욱더 강화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전개가 되었어요. 그죠?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이 실시한 것이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은 기한 내에 복잡한 구비 서류를 토지 주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한 내에 신고되지 못한 토지들의 경우에는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죠? 총독부가 가져가고 그것을 총독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아니면은 조선으로 이민을 오는 일본인 농민들에게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20년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1920년대 가게 되면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공업발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 물자의 수출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한편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나날이 더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내 쌀 생산량이 부족해지게 되자 일본의 산업발전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더 많은 쌀을 수출해올 필요, 수입해올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의 쌀 생산량을 더욱더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 이른바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쌀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수리시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종자의 개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 전부 다 총독부가 대준 게 아니라 누구 돈으로? 농민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런 어떤 빚 부담을 안게 되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토지도 팔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소작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는 바와 같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가게 되면서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의 비율이 36%에서 39%, 52%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땅이 일부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서 남의 땅까지 함께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자소작농인까지 비율까지 같이 쳐보면은 더욱더 그 비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소작농의 숫자가 줄어들고 소작농인 합하면은 1930년대쯤 가게 되면은 80% 가까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반대로 지주계층의 경우에는 3%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로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냥 그랬구나 라고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농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자기 땅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빌리니까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보통 한 얼마 정도 낸다라고 배웠나요? 50% 정도. 그죠? 1년 수입의 절반 정도를 소작료로 내야 되지. 그래야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농민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훨씬 더 큰 생활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에요. 나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일 우리 아버지 생일인데 이쪽 사람들 와가지고 음식하고 이쪽 사람도 와서 집 청소 좀 하고 이쪽 사람들 와가지고 설거지 좀 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부할 경우에는 너 싸가지 없네 내년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라고 해버리면 먹고 살 길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주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소작농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처지에 사람들이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더욱더 빠르게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주의가 많이 확산되게 됨에 따라 많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단체들은 소작인 조합을 비롯해서 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단체들을 만들고 농민운동을 돕고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1920년대에 여러 소작쟁이 같은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당시 농민운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920년대 초에는 주로 소작쟁의의 형태로 농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소작쟁의란 무엇이냐? 위에 선생님이 써놨죠. 국가 혹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주에게 내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의 조건을 조금 더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 농민들이 함께 국가 혹은 지주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회적 행위를 일컬어 소작쟁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였느냐? 소작료를 낮춰줄 것, 그리고 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어떤 요구들을 합니다. 지세 부담 전가 반대가 무슨 말일까? 지세가 뭔가요? 토지세죠. 그죠? 땅에서 내는 세금, 토지세. 누가 내야 되지? 그죠? 땅 주인이 내야죠. 그죠? 땅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땅 주인이 내야 돼. 그지? 그런데 내가 지주일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나 혼자 내 땅에 세금 내기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데 너네들이 다 같이 조금씩 나눠내면 얼마 안 되잖아. 그거 너네가 대신 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나요? 물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 말고도 내 땅 농사 지을 사람 많아? 내년부터 다른 사람한테 줄래? 라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지세 부담 전가의 반대라는 소리인 것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소작권을 주는 거, 소작권의 이동이죠. 이 역시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소작쟁의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땅을 빌린 값을 내기를 거부하는 소작료 납부 거부라든지 농사짓기를 거부하는 경작 거부라든지 당식투쟁 같은 이런 형태로 소작쟁의를 전개해 나갔던 것이에요. 자, 1920년대 초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 하나를 소개하자면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의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느냐? 암태도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조선인 지주 문제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질적인 지주였어.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소작료를 70~80%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100만 원 벌면은 70만 원, 80만 원을 땅 빌린 값으로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암태도에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암태도 소작인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소작료를 낮춰줄 것을 지주인 문제철에게 요구하는 쟁의를 벌였으니 그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암태도 소작인회에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작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소작료를 안 내요. 자, 그러자 열받은 지주 문제철이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는 농민들을 때리게 하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은 맞는 게 무서워서 소작료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폭력배들한테 맞는 거랑 굶어 죽는 거 가운데 뭐가 더 무섭나요? 뭐가 더 무섭지? 맞을래? 굶어 죽을래? 굶어 죽을래?
굶어 죽는 게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위협이에요. 그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농민들에게는 이 깡패들의 폭력 따위는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분노한 농민들이 자기들을 때리려는 이 깡패들을 폭행을 해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깡패들을 맞고서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철이 깡패들을 폭행했던 소작인들을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분노한 암태도 소작인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법원 앞에 가서 억울하게 잡혀간 농민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철 지주집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농성을 하는 시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암태도에서 시작된 이 소작쟁이가 꽤나 큰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을 받게 되어 신문 등을 통해서 국내 각지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소작료를 무려 80%나 받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소식도 알려지게 되고요. 또 억울하게 잡혀간 농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유명한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점차 지주의 문제철은 강한 사회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1년 정도 진행되었던 소작쟁이의 결과 문제철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주게 되면서 소작료를 40% 정도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니 그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암태도 소작쟁이의 성공의 사례가 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주와 맞서 싸우면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그러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또 이 암태도 소작쟁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소작쟁이와 같은 농민운동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소작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힘들게 먹고 살고 있었던 자작농들까지도 함께 소작인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소작인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농민조합인 소작인 조합이 이후에 농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민조합으로 확대 개폐되는 이런 어떤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사회주의 단체들이 확산되어 나가게 됨에 따라 조선 노농총동맹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 농민총동맹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농민운동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농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국의 다른 농민들과 이 조선 농민총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운동의 조직이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는 규모가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1920년대에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네, 별로 재미는 없지만은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그래서 1920년대에는 대체로 농민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과 관련된 투쟁의 형태로 소작쟁이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쓰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1930년대로 가게 되면서 상황은 조금 변하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본 역시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어떤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에서 많은 농산물들을 수입해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이 자꾸 이렇게 소작쟁이하게 되면 소작료를 적게 낼 것이고 일본으로 수입되는 쌀의 양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운동을 탄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30년대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쟁의 같은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0년대로 가게 되면서 농민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더욱더 강화되어 나가자 농민들의 경우에도 이에 맞서서 더 강한 투쟁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법으로 허용했던 법의
테두리, 합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면사무소 같은 일제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비합법적인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문제는 단순히 지주들과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식민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식민 지배 하에 나타난 경제 구조 자체를 혁명을 통해서 개혁하려는 이러한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그게 바로 비합법 혁명적 농민조합 중심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고, 다른 말로는 계급투쟁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싸우기 시작했던 농민들은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점차 일제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항일 운동의 성격을, 항일 투쟁의 성격을 띄어나가는 것으로 농민 운동이 발전되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다가 1937년에 가게 되면은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되죠. 바로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고 전시체제, 전쟁 상황하에 놓이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이러한 저항 같은 것들을 원천적으로 공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농민 운동은 점차 침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노동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수업하는 선생님의 느낌은 조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에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와 함께 손잡고 했던 이러한 사회운동들을 교과서에 실기 어려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거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내용들도 배울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많은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이 뭘 했는지를 배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농민운동에 이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 안 돼요. 조금만 더 집중하도록 합시다. 5교시에서 많이 졸린 건 알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노동운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을 노동자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식민지 공업화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나 공장에 취직했던 한국인들이 과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었느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 이런 어떤 민족 차별 같은 것들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래프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살구색 그래프가 일본인 남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규모이고, 그 옆에 있는 이 보라색 그래프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식민지 공업화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별 대우와 나아가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노동운동의 전개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런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 노동시간의 단축, 월급을 올려줄 것, 임금의 인상, 조금 더 나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부두
부두 노동자의 파업이라든지 경성 인력학군의 파업이라든지 경성 양화 서양 신발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동맹 휴업이나 경성 고무 여자 노동자들 여공의 파업 같은 것들이 20년대 초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노동운동의 형태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력거가 뭔가요? 사람이 끄는 교통수단이죠. 그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거 다 배웠다면서 저기 뭐야 그 메밀꽃 필무렵 아니고 운수 좋은 날? 왜 설렁탕을 사는데 먹지를 못하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교과서가 달라서 그런가?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나요? 우리 때는 다들 배웠는데 네 아무튼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 그게 이제 인력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당시에 파업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요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군수 물자를 수출하면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기업들이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산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30%나 깎았던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자 노동자들이 총 파업을 해서 임금을 다시 10% 올리는 데 성공했던 사례가 바로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의 사례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도 함께 단결해서 회사와 맞서 싸우면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 성과를 알릴 수 있었던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경성 고무요공의 파업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임금이 삭감되자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항의를 했는데 이 감독관이 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이 사람들 해고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이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탄압을 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노동자들의 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더 파업의 규모를 확산시켜 나갔던 거예요. 결국 회사 측에서는 열흘 만에 손을 들고 이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요구 조건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파업으로 인해서 해고되었던 노동자들 전부 다 재취업되었던 사건이 바로 경성 고무요공의 파업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1920년대 초에는 이렇게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싸우는 노동운동의 형태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몇 차례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성이 어딘가요? 경성 어디? 서울이죠. 그죠?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잖아. 아무래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은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공장이 많이 몰려있었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러한 성공의 사례들을 거두게 되면서 이후에 노동운동은 지방 각지에 있는 회사와 공장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확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초의 이러한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성공 사례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인원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으로 노동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20년대 중반 이후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1926년에 있었던 목포 제유공장, 기름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들의 파업의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흑연광산 노동자들의 파업 1927년의 사례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흑연은 뭐 만들 때 쓰는 거지? 연필심이죠. 그죠? 연필심 만들 때 쓰는 흑연이 되겠습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대충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이야기를 보자면은요 목포 제유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의 경우에는 이 목포 제유공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시켜줄 것,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줄 것 등등을 요구하면서 한 17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너네 말고도 일할 사람들 많아라고 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 전부 다 해고하는 형태로 이 파업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취업된 사람들의 출근을 막는다든지 같은 방식으로 파업을 3개월 넘게 이어나갑니다만은 회사 쪽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결국 먹고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의 경우에는 회사로 쳐들어가서 공장과 기계를 파괴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났던 사건이 바로 목포 제유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몰라도 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암태도 소작쟁이의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목포 제휴공장의 노동자들의 파업은 왜 한 3개월 정도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을까? 왜 이들은 더 못 버텼을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기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자, 농민들은 수입을 언제 얻지? 수확할 때. 1년에 수확 몇 번 하나요?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죠. 그죠? 따라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앞으로 몇 년 정도? 한 1년 정도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쟁이가 아니죠. 소작쟁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야?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때? 그날 일해서 그날 받은 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면은 그 달에 일한 거 월급으로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지? 이 사람들의 경우는 월급을 받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3개월을 넘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 만에 실패로 끝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영흥 흑연광산 노동자들의 경우도 좀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 조건의 개선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와 경찰 쪽에서 이것을 탄압하게 되자 영흥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 단체들과도 함께 연대 파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회사 측에서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 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주변의 시민들도 함께 파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경찰 쪽에서 회사와 노동자 측을 중재해주게 됩니다. 결국 회사 측에서 그 중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승리로 끝났던 파업이 바로 영흥 흑연광산 노동자의 파업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사건은 바로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파업이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써있는 것과 같이 일제강점기 동안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 바로 이 원산에서 있었던 노동자 총파업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영국인이 운영하는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이 영국 회사에 고용되었던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구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해고할 것 등등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생활 조건의 개선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회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파업에 들어갔던 사건이 바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측에서 경찰 등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해 나가게 되는데 연도가 언제였느냐? 1929년이었어요. 20년대 말쯤 가게 되면은 이미 국내에는 많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노동운동을 조직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라이징선 회사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원산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 원산 노동연합회 같은 단체가 주도해서 원산 지역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이어나가는 연대 파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때 이 원산 시내 전체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채워지는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파업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쯤 오게 되면은 국내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해외 노동운동 단체들과도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다른 노동단체들의 경우에도 원산 노동자의 총파업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 성명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은 3개월이 넘기 어려웠습니다만은 4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 측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기도 했고요. 또 강화도 조약에서 가장 먼저 개항이 된 항구 3개가 뭐였었지? 부산, 인천, 원산이었어요. 그죠? 원산 지역의 경우에는 일본의 이 식민지 산업 구조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입장에서도 이 원산 지역에서 총파업에서만큼은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군대의 깡패까지 총동원을 한 일제 탄압에 결국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던 사건이 바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일제가 허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운동, 파업을 전개했더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무엇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합법투쟁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비합법투쟁까지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원산 총파업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합법투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원산 지역의 사람들이 다 같이 총파업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노동자의 함께 활동하는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던 계기도 이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2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원산 총파업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가 1930년대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은 이러한 당체 운동을 용인하기가 어려웠고요. 일제의 경우에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나아가서 일본의 산업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탄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어떤 식민지 경제 구조 자체를 뒤집으려 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3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제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에 맞서서 더욱더 강력한 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일본의 허용한 법의 테두리를 넘은 비합법적인 형태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도 하고요.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회사와 공장과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아래 만들어진 식민지 경제 구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한 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식민지 경제 구조 자체를 혁명을 통해서 바꿔나가려는 이런 노동조합의 형태의 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합법 혁명적 노동조합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라는 소리이고요. 나아가서 계급투쟁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노동운동의 경우에도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작되었던 투쟁이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항일투쟁의 성격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하지만 중일전쟁 1937년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시상황, 전시체제 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저항과 운동을 더욱더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동운동도 37년 이후에는 점차 침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각각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으며 그 아래서 독립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와주세요.